저는 김선영의 이클래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투자는 올해로 한 25년 정도 했네요.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투자도 한 10년 정도 하면서 투자 노하우도 많습니다. 뭐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고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그러면 혼돈의 증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 한국 증시는 다소 상반된 요소가 있는 듯 하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실 때는 김서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1월달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네. 1월달 괜찮을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거 삐끗난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 사과 말씀드리고, 근데 다행히 저는 이번에 1월달에 좀 지금 조정받은 거를 뭐 이게 붙여가지고 추후에 좀 올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있지. 이게 아예 사라진 랠리가 아니고 뒤에 좀 붙여가지고 랠리가 그만큼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은 지금 보니까 좀 뭔가 양분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쪽에 잘 나가는 아이들은 미국과 일본, 네. 못 나가는 아이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좀 나눠진 느낌인데, 사실 뭐 우리나라는 예전만큼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수급적인 부분이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올해 1월달 뭐 들어가면서 전쟁 이런 것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쟁은 아니고 전쟁은 그냥 가끔 떨어지는 좀 짜증나는 요소 정도고, 일단 우리나라가 올해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은 기관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연말에 보통 배당락이랑 그 차액 거래하는 이제 거래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보통 연말 정도에는 그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기관들 보통 물량을 빼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평소랑 다른 액션을 취하는데 왜지? 라고 했는데 어차피 나올 물량인데 그 물량이 올해 초부터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기관 물량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축축축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밑에서 빠지다 보니까 2차전지라든지 우리나라를 좀 많이 이끌었었던 그런 섹터들을 건드렸죠. 게다가 신용이 좀 많이 꼈었던, 이제 레버리지가 많이 투자됐었던 그런 섹터들을 건드리면서 마진콜이 터지면서 이게 줄줄줄줄 밑으로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외부적 요인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는 빠진 이유가 기관들의 그런 매도, 원래 안 하던 짓을 하다. 그래서 저는 그 매도 물량이 계속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잘 아시죠? 공매도 물량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거든요. 네. 그 저는 이게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 거기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3월달 금리 인하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3월달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뭐 그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페드 워치를 봤을 때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가 넘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역전됐죠. 네. 역전됐고, 아마 이번 주 있을 FOMC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아마 파월 의장이 멘트하고 나면은 그게 더 벌어져가지고 아마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내려간 것도 조금 실망감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이슈들이 같이 엮여버렸죠. 위에 1월 초부터는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좀 내려왔다가 중간에 마진콜 터지고 내려왔다가 갑자기 뭐 전쟁 나오고 뭐 나오고 이거저거 갖다 다 때려 부으면서 이제 좀 힘을 많이 잃어버린, 동력을 좀 잃어버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급 때문에 그렇게 찍어 누른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1월 달에 원래 나와야 되는 그 랠리가 좀 뒤로 붙여서 나올 거다. 그래서 저는 아마 3월 이후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길게 봐서 네. 올해 뭐 연말까지 본다면은 네. 증시는 괜찮아질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아마 작년 1월 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올해 1월 달에도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지금 1월 달 지수보다는 올 12월 달 지수가 훨씬 더 미국이든지 우리나라든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뭐 100포인트, 네. 150포인트 이 정도 차이라서 네. 크게 뭐 하락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저희가 네. 작년에 뭐 9월 가을에 맞은 조정에 비하면 네. 뭐 이거는 그냥 정말 조정 정도로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사실 이번에 좀 빠지면서 그동안 레버리지가 많이 있었던 기업들이 신용융자가 좀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신용융자를 체크하고 제 유튜브에도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40%가 넘어가면 조정이 나왔어요.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근데 이게 최근에 39%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했는데, 오늘장가 보니까 35%? 36%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다행히 조금 이제 큰 어떤 바람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을 적절하게 섞으면 좋을까요? 좋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섞을까요? 5대5요. 5대5? 네, 저는 5대5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지금 미국이 좋은데 미국을 더 섞어야지 왜 한국 섞냐? 우리나라가 너무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코스피는 괜찮다.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은 조금 고평가돼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뭐 제 네. 유튜브에도 남겨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1% 넘게 하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지금 좀 뭔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좀 뭔가 차별화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형 이제 코스피 쪽 위주로 코스피나 아니면은 중소형주 괜찮아요. 중소형주 위주로 좀 뭔가 매수를 해 두시면은 우리나라도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미국을 또 놓칠 수 없죠. 제가 지난번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M7 중에 뭐 아무거나 사셔도 다 수익입니다. 네, 빅테크. 네. 라는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테슬라가 좀 빠지긴 빠졌죠. 오늘은 반등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M7 매수는 유효하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부터 한번 여쭤보면 네. 중소형주라고 하시면 뭐 섹터는 어느 중소형주예요? 중소형주 저는 네. 이 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저는 오히려 조정받은 애들 되게 좋아해요. 네. 2차전지 안 갈 수가 없죠. 와.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위에서 사시는 분들은 되게 마음 아프실 수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 2차전지 언급하기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그냥 아는데 제가 좀 항상 제가 좀 컨셉이 그렇잖아요, 용날이. 우리 옛날에 막 시장 막 경기 침체 온다고 했을 때도 나와가지고 저 혼자 침체 안 온다 뭐 이렇게 좀 주장했잖아요. 이게 제가 원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뭔가 스릴을 즐기고 이게 시장의 주류랑 같은 식으로 투자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말씀드리기 되게 힘들거든요. 솔직히 힘든 거 알아요. 지금요 댓글이 네. 진짜 완전 바뀌어가지고요. 네. 진짜 이게 그 대중들의 심리를 네. 댓글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점점 많아지더니 지금은 이제 네. 90%예요. 90% 부정적인 게. 부정적인 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네. 왜냐면은 2차전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작년 재작년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할 만한 적은 없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처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길게 조정을 받았던 적도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반도체든지 지금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런 핫한 테마들을 예전 차트 수십 년 전 걔네들이 처음에 성장할 때 그 태어났을 때 그때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슈팅 구간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뭔가 이제 저는 우스갯소리로 좀 정신 차리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잠깐 잠에서 깨야 돼라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 구간이 되게 깊어요. 고점 대비해서 보통 반동 한상이 날아가요. 그리고 그 기간 자체도 길어요. 길면 1년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내려오면서 거품이 살짝 좀 사라지면서 이제 그 섹터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수급이 몰리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고 있어서 사실 저는 오늘도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첫 번째 2차전지를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이 너무 많지만 않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위에서 매수했는데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비중이 뭐 10% 안쪽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시점을 슬슬 보셔도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좀 투자 비율이 뭐 전체 투자자금 대비해서 10% 안쪽이면은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아마 2차전지는 몰빵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더 투자하시게 되면 부담이 더 크실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분들께는 제가 일단 좀 대기, 제가 나중에 더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대기, 지금 아직 확 돌아섰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 넣으시고 조금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이유가 있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 이게 사실은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겨울 한번 지나고 보자. 사실 겨울하면 LFP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 핫한 게 작년 여름 정도부터 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겨울 한번 지나고 보자. 분명히 문제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뭐 미국에서 다 지금 전기차 퍼져 있는데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충전기 다 얼고. 근데 지금 미국의 그 겨울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겨울이에요. 그래요? 그럼요. 40도 영하 체감온도 40도 50도가 어디 미국에 그렇게까지 내려가요. 물론 눈도 많이 오고 추운 겨울이 있긴 있지만 영하 40도 50도가 매년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전기차의 거의 최악의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얻어맞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또 기업들이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파요. 그 기업들한테서 아픈 상황인데 나중을 생각해서는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거로 많이 배우고 아마 또 이
좀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케이스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리튬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안정을 찾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원자재라는 거는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부터 모든 커머디티가 다 돌았죠. 22년도에 양극재 가격이 갑자기 확 튀었어요. 그러면서 양극재 가격이 튀니까 배터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비교할 때 22년도, 23년도에 사실 올해도 YOY로 치면은 23년도 YOY로 치면은 22년도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22년도는 역대급으로 배터리가 비쌌을 때였어요. 차트 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23년도부터 안정을 찾고 있는데 양극재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물론 이제 1, 2년 전보다 떨어진 건 맞긴 맞는데 그 비정상적인 2, 3년만 빼놓고 그 전에 19년도, 20년도를 보면은 양극재 가격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때도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이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선영 대표님이 보실 때 2차 전지가 뭐 시점으로 보나 네. 아니면은 뭐 반전 요소 네. 뭐 이런 게 좀 충족이 되면은 네. 돌아설 수 있다. 네. 뭐 그런 시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겨울은 지나야죠. 네, 일단 겨울은 좀 지나야 된다 보고 있고, 지금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중국의 어떤 자동차 싸우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되게 많이 흔들리실 만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최근에 포르쉐가 뭐 중국의 배터리를 채택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최근에 이제 독일의 전기차를 보면서 딱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아, 니들 기술력 없구나. 니들 가진 기술력 없구나. 전기차 분야에서. 예, 없구나. 안 되는구나, 니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차 폭스바겐도 이제 진출하고 해야 되는데 당장 가진 기술과 당장 가진 공장이 없으니까 중국의 차를 인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차는 중국 차로 나가는데 이름만 폭스바겐을 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빨리 서둘러가지고 중국의 어떤 LFP 같은 걸 도입을 하는 이유가 어째 시장 경쟁을 하기 위한 거죠.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 안 되니까. 점유율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LFP를 넣는 거고, 뭐 포르쉐든지 뭐 벤츠도 넣는다고 하는데 벤츠, 포르쉐가 보면은 하나의 옵션으로 모든 차를 다 채용하는 게 아니고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렴이 버전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LFP 넣고 LFP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겨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당신들이 알고 사야 된다. 대신에 좀 싸긴 싸다. 이런 식으로 옵션으로 하나씩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한 어떤 액션 중에 하나라 보고 있어서 지금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어떤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근에 애플카가 딜레이 시켰잖아요. 2년 정도. 저는 그거 되게 잘했다 봐요. 애플카도 어차피 전기차거든요. 근데 전기차가 지금 많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시장 경쟁의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LFP 같은 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LFP도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3만 개보다는 안 되죠, 솔직히. 그런데 이런 고래의 싸움에 애플은 어쨌든 새우 느낌인데 들어갔다가 등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애플이 잘 딜레이를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근데 애플이 뭐 최근에 전기차가 뭐 애플카가 뭐 뒤로 지연돼가지고 애플카 투자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독일 차들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 점유율 때문에 지금 LFP라는 이런 거 도입한 거지 정말 경쟁력이 있어서 도입했는지는 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최근에 중국을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런 얘기했죠, 이번에. 우리한테 이제 이런 배터리 주는 기업들과 한번 가격을 재조정해봐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큰일 났네. 중국은 뭐 반값을 제시했다는데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것도 팩트를 보면은 테슬라 지금까지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이제 배터리 쇼티지가 있었잖아요. 배터리를 어쨌든 빨리 확보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돈을 더 많이 준 거예요. 다른 업체들보다 돈을 더 많이 줘서 배터리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큰 돈 주고 다 확보를 한 거죠. 그 확보해놓은 배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가버리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럼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렇게 비싼 돈 주고 테슬라가 이제 항상 배터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테슬라에도 주지만 딴 데도 줄 수 있잖아요. GM 같은 데도. 그러니까 GM로 이제 거래를 할 때, 야, 니들 배터리 얼마인데? 그랬더니, 아, 우리 테슬라한테 얼마 해줘. 마치 나의 어떤, 보통 이제 이 뭐라고 하죠? 이 이력서 내는 것처럼, 이력서를 내는 것처럼, 아, 나 테슬라 이 정도 이 높은 금액으로 주고 있어. 니들도 한번 생각해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만큼 테슬라가 비싸게 줬어요.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 배터리가 모자랄 때는 더 높은 돈 주고 들고 오면은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테슬라도 낮추는 게 정상이고,
배터리 업체들도 낮춰주는 게 정상이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게 저는 정상적인 거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보는데 이거를 마치 정말 난리가 난 것처럼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 봐요. 아,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내려가고 네.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는 거는 네. 그 정상화 과정의 일부다. 정상화 과정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또 시장이 정리되면 또 네.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럼요. 아,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각국들이 또 지금 보조금들이 많이 줄이고 있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5년쯤 되면은 굳이 보조금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똑같아지는 시점이 오는데 그때부터는 경쟁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네. 운영비. 우리가 차를 할 때 이제 얼마가 이제 쓰는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전기차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때쯤 되면 전기차 수요 다시 한번 튈 거라 봐요. 아, 그러면은 말씀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가격이 크게 네. 급락을 했다면 네. 진짜 기회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거 봐요. 이게 예전에 한참 뭐 커머디티 비싸고 뭐 양극재 비싸고 뭐 한참 테슬라도 배터리 비싸게 사올 때 막 원자재 비싸게 사올 때 그때를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한참 핫했던 시기고 한참 난리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이 한번 확 이슈가 되고 무르익어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은 떨어지지만 수요가 튀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매출 파이는 증가할 거라 봐요. 그러면 지금 진짜 뉴스 안 좋은 건 지금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하락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한 25년 정도를 예상하면 될까요? 그런 시점을. 25년이 딱 도는 시점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선반영된다 아. 치면은 24년도면은 아마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포트의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네. 조금씩 매수 관점으로 네. 접근을 하고 네. 이미 몰빵이 된 분들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어차피 돈 넣어도 평균 단가 변하지도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이제 확실하게 돌아서는 거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된다. 몰빵하신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몰빵하신 금액 그대로 들고 와서 똑같이 사세요라고 못해요. 그 네. 되게 그거는 네. 양심적인 비양심적인 좀 거죠. 그쵸, 그럼 안 되는 위험할 거죠. 수도 있죠.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트폴리오 항상 저는 그러잖아요. 나눠서 투자하시라고. 맞아요, 그러셨죠.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야 돼요. 주식할 때는 최악이 뭐냐면 마이너스 40% 50%? 아유 일반적이에요. 그거는. 근데 최악은 나는 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 친구는 가지고 있어. 쟤는 상한가 먹었대. 이게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 상대적 박탈감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포트를 여러 개 나누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아, 그렇군요. 아까 이제 좀 공부할 종목을 지금부터 좀 추리라고 하셨잖아요. 2차 전지 내에서 네. 뭐 양극재일까요? 뭐 아니면 요즘 엔캠도 잘 나가고 막 그러던데 네. 어느 쪽을 좀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사실 엔캠도 되게 고생 많이 시켰던 네, 종목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고 양극재 갈 때 엔캠 안 가가지고 엔캠 욕 엄청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엔캠 같은 거 어디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가는 걸 사는 게 아니고 가는 걸 사야 된다라고 엄청 욕 많이 그러네요. 했거든요. 김재현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만 엔캠 샀어도 네. 지금 엄청난데요, 수익률이. 그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저 지금 이렇게 2차전지에 대한 어떤 리플이 안 좋다라고 하는 시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제가 이제 경기 침체 얘기했을 때도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다들 경기 침체 온다라는 기사였잖아요. 네. 다들 저 혼자 안 나온다. 뭐 왜 수요가 이렇게 소비가 살아있는데 왜 오냐고. 나는 IMF도 겪어봤던 세대인데 전 진짜 제대로 받았거든요. 정말 저희 네. 집에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일기도 적어놔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아니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근데 전 지금도 2차 전지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네. 솔직히.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반도체든지 디스플레이든지 뭐 이쪽 다 사야 되죠. 근데 2차 전지는 얻어맞을 만큼 좀 얻어맞은 것 같다는 느낌이 최근에 좀 많이 강합니다. 뭐 어떤 쪽을 좀 유심히 공부. 다 괜찮아요. 다 빠졌잖아요. 너무 다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네. 경쟁력 있는 쪽이 좋아요. 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쪽.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도 괜찮고 에코프로 그룹들도 네.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다 엄청 근데 양극재가 사실은 기술력이 이게 과연 이 에코프로 그룹을 가진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양극재 기업이나 배터리 기업 관련 LG엔솔이든지 SDI든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과연 무시를 할 수 있을까? 경쟁력을 무시를 할 수 있을까? 네. 물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뭐 어떤 나라도 못 이겨요. 미국도 못 이겨요. 그거는 못 이기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중국 거만 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저는 문제가 생기는 걸 보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뭐 하나 콕 집으라고 해서 집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 포스코홀딩스는 네. 한 4분기 네. 그 정도부터는 그
저기 뭐죠? 리튬. 리튬 매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있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게다가 포스코홀딩스는 딴 얘기가 있죠. 네. 이제 회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어, 경영자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설 연휴쯤 돼가지고 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LG의 엔솔 그 권영수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네. 가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말은 많은데 모르겠어요. 누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와우. 그래서 되게 지금 리스트 업돼 있는 분 보면 몇 분이 와우 하는 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좋은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네, 포스코홀딩스야 뭐 예전부터도 제가. 근데 포스코홀딩스 저 옛날에 한 2년 전에 여름에 있을 때 욕먹었어요. 그때 엄청 너나 살아. 네. 근데 지금 조정 받아도 이만큼. 그때 이제 황제주 1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변함 없으시나요? 당연하죠. 지금도 가능해요. 밀렸다고 뭐 그 의견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뭐 엔캠이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쪽은 좀 어떠세요? 뭐 전에 뭐 다른 부분들 동박 뭐 이런 부분들. 동박 쪽 괜찮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박 뭐 전해지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얻어맞은 상황이어가지고 엔캠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기다려야죠. 예, 많이 올라간 아이들은 조금 우리가 기다리는 시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엔캠의 상승을 보고 뭘 느꼈냐면은 2차전지에 대한 확실히 이 핫함과 수요는 죽지 않았구나. 양국제 들어갔다가 좀 엔캠 핫하니까 그거 좀 확 들어버리잖아요. 그러긴 하네요. 네. 근데 엔캠이 조금 조정받으면 이거 어딘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겠네요.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2차전지가 완전 진짜 펀더멘탈적으로 네. 이건 완전 망했다 싶으면은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겠죠, 돈이.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 네. 잡주를 싫어하는 이유가 주가가 높이 떴다가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이게 다시 올라갈까 하면은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들 보면은 누가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과 이런 관련 기업 LG엔솔과 SDI를 누가 잡주라고 봐요. 화나가지고 왜 잡주 이런 거 말고 그 회사를 봤을 때 기술력을 봤을 때 경쟁력을 봤을 때 누가 잡주라고 봐요. 그들 살아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주가가 밀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주가 밀려서 우리는 되게 짜증나 있는데 그 기업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지금도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회사의 매출은 꺾일 수 있어요. 순이익 꺾일 수 있어요. 근데 순이익은 꺾일 수 있지만 최대한 매출은 안 꺾이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렸죠. 근데 매출을 꺾이는 부분은 당연히 이런 수요가 갑자기 좀 왔다 갔다 한 경우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기업이 그 상황에서 막 되게 어리버리되고 힘드냐 아니면 다음 스텝을 연구를 하면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안을 하느냐 사실 이거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잘하고 있어요. 다들 바쁘게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여전히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2차전지 기업들은 네. 지금 치킨 게임에 들어간 건가요? 들어가겠죠. 아, 중국이랑 중국 때 거의 나머지 느낌?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IRA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숙률은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보면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만일 그 장벽이 없었으면 중국한테 다 먹혔을 것이다. 맞아요. 그걸 미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는 미국 쪽과의 관계가 지금 되게 괜찮죠. LG엔솔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과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그리고 보면은 뭐 전 세계 점유율 몇 위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서 많이 판 거죠. 판매량이 자기 나라가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나라에서 10만 대 팔고 전 세계에서 다 해서 10만 대가 팔렸다. 그럼 점유율 50%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이런 느낌이어서 지금 중국의 퍼센티지나 이런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신뢰도가 좀 낮아요.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 돈 되는 쪽 어떻게 보면 박리담이잖아요. 중국 국가가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는 진짜 니들 싸움에서 이겨라라고 버티라고 돈을 주고 있는 거고 IRA는 정확하게 미국에 투자해주고 있는 기업들한테 그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사실 전기차잖아요. 전기차가 왜 나왔어요? 친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환경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중국은. 근데 미국은 어쨌든 친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이 그게 진짜 자충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국을 조금 이렇게 세계 정세를 네. 조금 그래도 중국에 조금 뭐 우호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네. 이렇게 중국이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결국에는 네. 중국도 다 틈을 만들고 네. 기업은 돈이 되는 쪽으로 이제 흐르니까 당연하죠. 중국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앞으로 잘 진출할 수 있고 예전처럼 될 수 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가격 경쟁 면에서 네.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네. 과거 네네. 네. 그리고 태양광 뭐 이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례처럼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좀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게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 태양광 얘기 한번 해보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실수가 뭐였냐면은 지금처럼 이런 배리어를 안 쳤어요. 안 쳤습니다. 그때 만약 배리어 쳤으면은 태양광 시장 저렇게 중국 장악 못했어요. 못 쳤, 뭐 절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다양한 기업이 있었죠. 남자들의 주식도 있었고 네. 예, 다양한 기업도 있었는데 저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거라고 봐요. 미국은 이 장벽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만약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유지가 할 것이고 트럼프가 되면 네. 무시무시하게 유지를 하겠죠. 뭐 더 올리겠죠. 어. 이 사실 이 중국과의 이 무역 분쟁을 처음 시작한 게 누구냐면 트럼프잖아요. 바이든이 아니에요. 네. 트럼프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과연 근데 트럼프는 네. 약간 그 전통 에너지, 네 오일 이런 쪽 친 성향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려면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지역은 다 그냥 원래 민주당, 공화당 텃밭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이 진짜 중요하냐면 스윙 스테이트라고 거기 딱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 있잖아요. 그 녹슨 그 공장지대 네. 옛날에 자동차 산업이 되게 활성화했었던 그 지역 네. 그 지역을 트럼프가 이기면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을 바이든이 잡으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중요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지역이 IRA 혜택을 제대로 받았어요. 아 그래요. 같은 동기간 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투자 규모가 200배가 증가했나? 20배가 증가했나? 200배가 증가했나?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가 IRA로 먹고 살아요. 그 2차 전지 이런 쪽인 거예요? 네, 먹고 삽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다시 뭔가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살리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만일 네. 바이든은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이 지역 살렸다. 맞죠. 사실은 바이든이 IRA에서 살린 거 맞아요. 그 활성화되어 있는 거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만일 그 지역을 건드린다. 표 떨어지는 당연히 소리가 떨어지죠. 들리네요. 안 돼요. 트럼프 재선 안 돼요. 그 지역 버리면요. 트럼프 대통령 못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트럼프가 됐을 때 뭐 그걸 할 수 있다? 아니요. 저는 못할 거라 봐요. 절대 못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치학 하시는 쪽 분들은 중국 경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시진핑이나 네. 푸틴이 네. 그 원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더 원한다. 네. 왜냐면 약간 아메리칸 퍼스트로 해서 그 미국에 약간 국한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외 정세에 신경을 많이 안 쓰니까 네. 이제 그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가 영향력을 뺏기기 좋다. 네. 전쟁도 뭐 심각하게는 터트리기도 쉬운 거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또 2차 전지 분야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 네. 맥락을 보면은. 당연하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꼬여 있는데 그걸 갖다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럴 수 없을 거라 봐요. 그리고 트럼프가 1기 때 만약 된다 하면은 뭐 트럼프 아닌 바이든 참 그렇다. 어쨌든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2기로 말 된다 한다 하더라도 네. 1기 때와는 아마 컬러가 좀 많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아 그렇군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네.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가격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럼요. 그럼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도 밀어붙이는 게 LFP잖아요. 네. 이게 전기차를 가격을 떨구려면은 사실 배터리가 거의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을 떨궈야지 전기차를 떨굴 수 있어요. 게다가 중국은 거기다 보조금까지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싼 LFP 쓰고 거기다 보조금까지 주다 보니까 전기차가 싸니까 많이 사는 거죠. 네. 뭐 뒤에 인프라가 있든 없든 뭐 그런 상관없이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중국의 이 반독점 아니면 이제 이 중국의 과한 보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 쉽게 이제 접근은 되게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봐요. 2차 전지 반등 시점이 빠르면은 네. 6월. 네, 저는 올해 지금 최근에 좀 돌긴 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보고 있냐면은 2차 전지 떨어질 때 네.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중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가 중지가 된 기간 동안에 물론 뭐 이제 시장 조성자들 할 수 있겠지만 공매도가 중지가 됐는데 공매도량이 주가 떨어지면 공매도량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에도 12월 달에 우리나라 지수 올라갈 때 공매도량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청산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그래서 누구지 도대체 싶어가지고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 딱 기관인 거예요. 기관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얘들 왜 버티지 이거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버틴다고 아니나 다를까 연말에 이상한 짓 하더니 지수 확 밀려버리더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1월 말 기준으로 공매도 전체적인 시장에 공매도 청산을 한번 보려고요. 얼마나 청산이 됐는지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청산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 조성자 아니고는 조성자도 사실 멈췄어야 되는데 사실 그 조성자들 욕하겠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일단 1월 말 기준으로 그 결과가 나면 아마 또 웅장책방에서 저희가 또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과의 관계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한 여름 정도면은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반적으로 좀 보셨을 때요. 네. 중국 경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요? 네. 살아날 거라고는 봐요.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항상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뭐 안 될 것 같은데도 돈을 엄청 부으면 그 돈 부은 거 이상 효과가 냈었던 국가가 사실 중국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큰 거는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이슈 때문에 네. 뭔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올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제가 바이든이면 그때까지 제재 안 풀 것 같은데 안 풀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때까지 긴장감을 풀 필요는 전 없다라고. 미국 경제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이게 침체 안 올 것 같아요. 안 온다니까요. 경기 침체야. 근데 만일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잘 봐야 돼요. 네. 금리 인하를 이제 어쨌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좀 빠르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계속 좀 쳐다보고 있죠. 만일 이 금리 인상을 했었던 이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는데 이게 좀 살짝 세게 쇼크로 오는 경우에는 아마 짧게 그냥 경기 침체가 와서 저는 그냥 조정 정도로 짧게 올 거라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때 그게 예상되면 연준은 미리 좀 금리 인하를 좀 해놓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럼 금리 인하 시점은 한 진짜 5, 6월 될 수 있을까요? 전 9월이요. 9월. 지난번에 말씀드린 9월. 전 3월 아니고 9월. 9월이라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물론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원래는 처음에는 올해 아마 작년 연말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빨라봤자 12월 4분기 말씀드렸는데 지난 12월 달 거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아 얘들 하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할까 이렇게 경기가 좋고 이렇게 좋은데 1월 달? 아니야. 3월 달도 아닐 것 같아. 중간의 시점을 다 보니까 이 경기 흐름 자체가 중간에 꺾일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3분기 넘어갔을 때 좀 연준은 고민을 해볼 것 같고 4분기 이후까지 한번 좀 지켜보지 않을까. 근데 4분기에는 오히려 대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액션을 12월에 안 할 거예요. 11월 초에 대선 있고 그 다음 주가 FOMC더라고요. 거긴 안 하겠죠? 12월 달에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최대한 연말로 땡기는 게 언제냐 봤더니 9월 정도.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뭐 연말까지는 올해는 뭐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 좀 지정학하시는 분들은 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그 사상부터 네.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맞아요. 약간 시진핑 그 리더십의 실책 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무슨 광명론인가요? 뭐 지금 문제 없다 막 네네네네네. 그런 걸 이제 문제를 덮는 거죠. 되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올해도 아니고 네. 뭐 앞으로 진짜 길게는 5년 10년도 보시더라고요. 계속 힘들 거라고. 힘들 상황이.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저도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이 걱정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원래 중국이랑 커플링이 좀 되게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만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해서 자립을 한 게 아니고 중국으로의 매출로부터 좀 뭔가 자립을 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을 보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도 힘든 시점이죠. 네. 근데 삼성이 또 떴어요 이번에. 갤럭시 24. 사전 그 신청 폭주로 만들어. 저도 지금 살까 말까. 이게 접히는 게 하면 살 텐데. 접히는 게 꽂혀가지고 저는. 삼성은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휴대폰은 워낙 안 좋았고 사실 거의 반도체만 먹고 살았죠. 가전도 좀 그냥 골방건했고 반도체를 먹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야 중국에 팔지 마! 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 못 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삼성이 뭐 내부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이거 미국이 하지 말라는데 어떡해. 그렇죠. 차지 잘못 나갔다 우리 일본처럼 되면 어떡해. 어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반짝 엎드리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삼성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은 기사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럴 때 오히려 또 사야 된다 봐요.
안전기사 나오고 할 때 이걸 누구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는 게 단기적으로는 고통일 수 너무 있는데 고통이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 될 건데 잘 되겠죠.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도 그렇고 네. 2차전지도 마찬가지다. 네.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세몰트가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세몰트는 오래 원래 있었대요. 환경 방송 나가가지고 그 오는 당일날 네. 아침에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네. 뭐라 했어요. 6시간인데요. 6시간. 비행기 내리고 뜨고 뭐 중간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시간 빼면 그 최태원 회장이랑 뭐 삼성전자 뭐 간다는데 6시간 동안 뭘 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박이 넘게 있었더라고요. 와서 처음에 삼성전자 그 평택 캠퍼스 갔다가 중간에 어디 무슨 호텔 가가지고 최태원 회장에 면담하고 다시 삼성전자 서초로 갔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된다는 거예요. 삼성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그런 걸 보고 가야 된다 봐요. 네. AI에서 삼성이 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 그 반도체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픈 AI CEO인 샘 알트먼이 네. 차기 모델 개발을 위한 AI 칩 확보권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네. 진짜 그 삼성전자와 SK그룹의 주요 경영진을 만났는데요. 네. 이 반도체는요. 그 엔비디아에서 수주하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런 거랑 다른 반도체인 건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아직.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뉴스를 보니까 네. 빅테크들도 네. 엔비디아 의존도 낮추려고 네. 자체적으로 막 연구한다고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건가? 당장은 안 될 거예요. 물론 근데 어디든지 간에 엔비디아가 사실은 제가 젠슨왕이면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아니 우리 미국에서 수출을 못하게 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이 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너무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게 너무 높아버리니까 수요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찍는 대로 사실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일 상한가,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 갑자기 그것도 생각난다. 엔비디아도 제가 맞아요. 우리 웅달 책방에서 그것도 얘기했다가 맞아요. 엄청 욕먹고. 맞아요. 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찾아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그때 샀으면. 네, 맞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어떤 한 기업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개발해요. 그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솔직히 이거는 뭐 배터리도 사실은 테슬라도 자체 배터리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네. 그거를 이제 맡긴다는 거죠. 맡기겠죠. 뭐 TSMC나 뭐 삼성에 맡기겠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진짜 뭐 테슬라도 네. 처음에 이제 하다가 너무 이제 엔비디아가 네. 그 수주량이 많으니까 밀리니까 네. 그냥 자체로 하겠다고 막 하기도 네.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체로 안 될 걸요? 아 그래. 그게 자체로 쉽게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뭐. 안 돼요 자체로. 테슬라 지금 4680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체로 그렇죠. 4680 했다 이랬는데 이번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2170보다도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네. 이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많이 걸리죠. 그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날아가는 거군요. 네. 당분간 이게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1등 기업이 혼자 치고 나가면 그 산업에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의 중국 전기차 시장이 되게 강한 상대가 경쟁자가 되잖아요. 네. 저 이거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양분을 하든 3분을 하든지 간에 뭔가 굉장히 강한 라이벌이 있으면 걔를 이겨먹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발전시키고 그렇죠. 개발하고 혁신. 투자하고 혁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전 지금까지 테슬라를 봤을 때 제가 예전에도 테슬라는 좋게 봤는데 테슬라 안 좋게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이러면 도태돼요. 쟤들 눌러 앉아버려요. 우리가 지금 1등이니까 눌러 앉아버려요. 사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웅달체방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이제 강한 상대가 나타났잖아요. 네. 이건 오히려 테슬라한테 긴장감 줄 수 있는 거라 봐요. 굉장히 좋은 거라 봐요. 이 산업 자체. 그래서 저는 전기차 시장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당연하죠. 더 앞당기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할 거예요. 중국도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고 테슬라도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노력을 하고 자기들 어떤 역량이 안 되니까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잘하는 기업들한테 계속 막 손을 벌리는 거죠.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얼라이언스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추가적으로 전기차 한번 질문을 여기서 한번 드려보면은 네. 그 전기차 성장세가 네. 30%에서 20%대로 꺾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은 뭐 그 차를 이용하시는 대중분들이 네.
전기차를 내연기관만큼 또는 뭐 하이브리드만큼 네.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도 죽었다. 네. 수요도 죽고 성장세도 죽고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다. 주가 하락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되게 잘 나가잖아요, 원장님.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반도체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시장이 어디? 시작이 시작. 어디였는지 아세요? 청계천 PC, 아, 청계천 그래요? 조립 PC요. 네. 거기서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도 저렴이로 시작했어요. 네. 원래 일본이 치고 가던 시장을 미국이 때리면서 일본이 주저앉고 그걸 우리나라가 치고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갔고 청계천 PC에 들어가는 그런 저렴이 램부터 시작을 했어요. 삼성이. 네. 모든 산업은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까지는 너무 수요가 엄청 핫했죠. 엄청 핫했다가 지금 잠깐 수요가 줄어드는 거 맞아요. 모든 산업 다 마찬가지예요. 핫했다가 잠깐 좀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산업이 무르익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슈팅이 나오는 것이고 주저앉아 버리면 끝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중국 테슬라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뭐 독일의 그 자존심 센 내연기관 차들도 다 달려드는 그 시장인데 걔들이 바보라서 달려들겠어요? 아, 절대. 간다. 결국은 간다. 결국은 자기들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기차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사이트를 두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웃기겠지만 전 처음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안 좋게 봤고 누구보다도 난 안 사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각 주차장마다 전기차 이 충전 인프라. 공간은 다 생기죠.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여기다가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기존 문제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하러 저희 직원 얘기인데 전기차 충전하려고 백화점 갔습니다. 가가지고 딱 충전을 해 꽂아놓고 이제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보니까 저 완충되는데 차 안 빼십니까? 백화점에서 빼겠어요? 안 빼지?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저는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 봐요. 거의 인프라를 더 늘려야 된다 보고 있고 지금은 각국별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전기차의 문제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슈가 또 하나 나오면서 또 어쨌든 해결해야 될 해결 문제점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것도 해결될 거라 봐요, 저는. 이런 과정이 거치고 나면은 더 성숙하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 노르웨이 이슈도. 노르웨이가 사실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제일 맞아요. 많이 돼 있는 지금 국가잖아요. 벌써 뭐 8, 90%인가 뭐 엄청나던데요. 네. 신차의 뭐 오슬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의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와. 전기차. 근데 물론 노르웨이의 전체 인구가 몇백만 안 되긴 해요. 근데 노르웨이가 사실 북유럽이고 좀 추운 국가잖아요. 근데 춥다 해서 미국처럼 춥지 않습니다. 거기도 뭐 평균 온도가 영하 많이 떨어봤자 뭐 10몇 도? 거기는 되게 춥진 않아요. 뭐 영하 한 자릿수 때가 대부분인 네. 1년 내내가 거의 그런 나라기 때문에 1년 내내 평균 온도가 낮다 그뿐이지 미국처럼 막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적도 있긴 있지만 네.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노르웨이에 어떻게 노르웨이가 그렇게 전기차에 그게 높아졌나 봤더니 역시나 인프라 그리고 보조금. 그렇구나. 네. 그렇게 추운데도 배터리가 그래도 만족할 만큼 소비자들이 찾아가거든요. 거기다 더하기 뭐냐면은 네. 집집마다 충전기가 있어요. 야, 그게 결국 해결책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집밥이라 하더라고요. 집밥 맞아요. 그거 있으신 분들은 전기차 만족도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유지비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이슈가 될.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그거를 눈치를 채고 따로 팔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새로운 어떤 해결책이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해결하고 문제가 나오고 해결하고 이런 과정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된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문제가 없는 업종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 오픈 AI CEO 네. 샘 알트만이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되게 친하잖아요. 둘 다 별로 안 좋아요. 네. 그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온 이유가 그 차기 모델 AI 칩 확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AI 칩을 확보하기 위한 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그 전쟁의 서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빅테크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거에 수혜를 입는 네. 주식 중에 이제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찾자면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파운드리 업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 우리나라는 그 참 설계 쪽이 좀 아쉽긴 한데 네. 설계는 좀 많이 쳐져 있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도 좀 발전됐으면 하긴 하는데 네. 일단 지금은 파운드리 쪽 기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나마 밀어주는 게 IDM 기업이 이제 인텔 쪽이 있는데 인텔도 지금 아직까지 어리버리하고 있고 결국은 뭐 TSMC랑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와 삼성전자 수율 싸움이고 샘 얼트먼이 온 거는 차기 반도체를 커버링할 수 있을 것만큼 삼성의 수율이 올라왔다라고 네.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이 두 개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은 성향이 좀 다르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딴 건 모르겠고 순수 반도체만 투자할 거야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 근데 반도체도 반도체인데 나는 좀 여러 가지 하는 기업들이 좋아. 안전한 기업들이 좋아.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찍고 휴대폰도 팔고 뭐 가전제품도 팔고 TV도 팔고 하는 그 기업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고.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랑 AI랑 네.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절대 못하죠. 죽어도 못하죠. 혹시 우리나라의 AI 쪽도 네.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AI 쪽이요? 네. 최근에 AI 직접 관련주라고 이제 AI가 뭐 세몰톰이 왔을 때 되게 많은 기업들이 떴잖아요. 그래서 그날 뜬 기업들부터 해가지고 좀 공부는 해보고 있어요. 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네. 사실 AI라는 게 핫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은 AI 관련주 하면은 AI 관련 매출이 적어도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은 나와야 된다 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 없는 거죠. 네. 그 조금 기다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평소에 이제 AI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좀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죠. 근데 저는 딱 이거는 뭐 몇십 배 갑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도 공부가 ING 중이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는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네. 아직 의미 있는 돈, 매출, 뭐 영업이익 이런 걸로는 찍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넘버가 찍히지 않아서 반도체 쪽으로 우선 보는 네. 거군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네. AMD 뭐 이런 네. 식으로 보는 거고. 아 그렇군요. 그 엔비디아 주가가 진짜 너무 막 날아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줄 섰다고 하고 네. PER도 보니까 아직도 그래도 20대, 뭐 30대인가요? 뭐 되게 낮더라고요. 실적을 그렇게 찍어주니까 와 와 대단하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랑 그 마이크로소프트 1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이게 주가 시가총액 차이가 이제 한 2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역전할 거다. 엔비디아가 1등 할 거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네. 저 엔비디아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의 2배 되면은 1등 네. 하는 거잖아요. 2배 되면 1등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가만히 있을까? 사실 이게 그 생각 안 해봤네요. 네. 지금의 2배가 돼서 시가총액이 1위가 될 거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900불을 부른 데가 있는데 네. 900불이면 거의 2배잖아요. 그렇죠. 900불이면은 거의 턱밑이잖아요. 그렇죠. 애플도 제끼고. 지금 애플이랑 뭐 마손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어차피 걔네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게다가 지금 보면은 AI를 등에 업고. 근데 이게 그 차이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애플을 또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안 되겠는데? 근데 그 4위는 무조건 올라오는데 아마존은 제낀대요. 아마존? 네, 아마존이 4위인데 네, 맞아요. 4위는 무조건 제낄 거라고. 5위가 어디지 지금? 5위가 구글인가 뭐 그런 거 같아. 3위가 아람코고 뭐 이런 네, 거. 사람이 아람코죠. 근데 아람코는 뭐 몇 주 상장 안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상장 다 해버리면 사실 1위는 아람코죠. 네. 몇 프로 안 해. 상장 안 했잖아요, 걔네들은. 뭐 아람코 빼놓고 보면은 근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애플의 싸움은 계속될 거라 봐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주가 올라간 게 이미 AI를 등에 업었잖아요. 근데 애플은 아직 안 업었어요. 안 업었어요. 네. 애플도 만일 아이폰 우리도 삼성처럼 애플 아이폰 온 디바이스 AI 뭐 AI 핸드폰 아이폰 만든다. 그럼 주가 또 뜰 거거든요. 그렇죠. 애플을 사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는 AI를 원래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로 이제 업고 뛴 기업이니까 시총은 더 오를 거라 봐요. 저도 시총은 더 오를 거라 보고 있고 5위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와, 근데 그 위로 올라가는 건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강하고. 네. 야, 그러니까. 그러게요. 진짜 엔비디아가 이런 세상까지 오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할 때 이전까지 했는데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여전히 또 ING라 생각은 해요. 지금 엔비디아는 8대가 아니라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네요. 이거 제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한번 꼬리를 던져주시네요. 그런가요? 저는 뭐 듣는 거를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네. 네, 그리고 AMD도 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죠. AMD도 이제 좀 바람 불었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1등이고 AMD가 2등인데 차이가 많긴 하지만. 네. AMD가 자기는 엔비디아 그 시장에서 한 10%만 먹어도 그쵸. 그거만 먹어도 그래서 땡큐죠. 주가 막 오른다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AMD에 투자하는 전략은 좀 어떠세요? 좋죠. AMD도 나이스합니다. 저는 AMD도 좋다고 봐요. 그럼 반반 뭐 이런 식으로. 반반. 반반? 60대 40?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 매수하신 분들은 반반 낫죠.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와 AMD의 이 반도체 테마는 네. 뭐 향후 한 3년, 5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라 보세요. 더 가죠. 3년. 저는 AI가
어쨌든 이제 빌 게이츠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인터넷을 이은 그 다음 혁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한 건 좀 의미가 있다 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이제 그 암호화폐 쪽 있잖아요. 이번에 네네.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서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비트코인으로 한번 내년까지 먹고 네. 그 다음에 AI로 갈아타는 사이클을 보시더라고요. AI랑 반도체, AI 반도체 쪽. 트레이딩 관련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비트코인 계속 조정 먹고 있죠. 지금 비트코인 그래도 다시 오르고 있어요. 좀 오르긴 했죠. 네. 오르겠지만 3천 깨졌나? 네. 지금 비트코인 지금 6천 거의 6천 턱밑이죠. 6천 턱밑. 네. 6천 턱밑. 아 저는 조금 더 깨지길 바라는데 20% 조정받고 네. 10% 회복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좀 아쉽네. 네. 좀더 늘려서 했는데. 아 그렇군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좀 남았어.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저 질문 드릴 게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네. 애플이랑 시가총액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근데 이건 진짜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김서영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네.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건지 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AI잖아요. 키워드는 AI인 것 같아요. AI. 그래서 제가 애플 얘기를 아까 살짝 한번 드렸던 부분이 네. 둘이의 시가총액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애플이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 나오죠. 네. 아, 비전 프로가 저번 아마 이번 주 이번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긴 한데 너무 비싸긴 사실은 한데. 400만 원이 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 한번 내가 한번 비전 프로 나 사고 싶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얼마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0만 원 해 그랬더니 한번 사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사고 안 살 생각인데 결혼하기 전에 사겠죠. 그냥 못 살 생각인데 비전 프로가 사실은 지금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같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개발자나 뭐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나온 것 같은데 나오고 나면은 만족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제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XR이든 AR 쪽이든 그쪽으로 연결시켜 놓고 저는 어느 순간 지금 애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어쨌든 지금 시장을 끊었죠 이번에 갤럭시 S24로 AI 휴대폰을 하면서 거의 뭐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필요 없을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놀랐는데. 되게 빠르던데.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네. 만일 애플이 AI를 딱 등에 업는 순간 휴대폰 같은데 AI를 등에 업는 순간 네.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 근데 오늘 진짜 저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네. 애플이 AI 쪽에서 되게 뒤처져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갤럭시 S24를 보니까 다르죠. 이게 AI가 먼 게 아닌 것 같아요 애플에서도. 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디바이스 휴대폰을 판매하는 기업들이나 그런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하려면 엮을 때는 정말 많아요. 얹으면 되는 거니까. 얹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없는 걸 갖다 끌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이패드에 넣을 수 있어, 맥에도 넣을 수 있어, 뭐 아이폰에도 넣을 수 있어, 게다가 또 비전 프로에도 넣을 수 있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진짜 지금 애플은 오히려 뭐 중국과의 어떤 관계, 중국의 휴대폰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한다는데 가격도 할인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중국이 AI가 될까? AI 폰이 될까? 그러니까 삼성이 이번에 S24를 올려버린 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거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삼성은 그게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이거 DRAM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지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삼성이 최근에 하고 있는 램은 예전이랑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삼성이 어떤 램을 만들었어요. 사가세요 이건데 요즘은 고객의 맞춤형 램을 만들어요. 시대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야. 맞춤형 램. 야, 근데 그렇게 큰 공룡들이 네. 진짜 작년 주가 상승률 보면 무슨 중소형층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50%, 70%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구글도 가세하는 거고, 네. 또 엔비디아, 네. 그리고 테슬라까지 이제 시가총액 상위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매그니피센트 째고는 진짜 다 좋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한 1년 전부터 했어요. M7 거는 뭐 M7이란 그 용어가 M7. 처음 나왔을 때부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뭘 사도 된다. 야. 많이 올라왔는데요. 또 사세요. 더 올랐잖아요. 또 사요. 작년 연말에도 사세요. 계속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은 게 그들의 경쟁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서영 대표님 그 지금 1억 원 정도 있으면은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꾸리시고 어떻게 좀 매수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 반반 가시죠. 반반. 네, 반반 가시고 미국은 똑같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M7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5개 10%씩 좀. 네. 굳이 딴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딴 거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도 괜찮아요. 테슬라는 좀 섞어줄까요? 테슬라는 땡큐죠. 많이 밀렸으니까. 밀렸으니까.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테슬라 대신에 이제
10%를 다 나머지 다 하시고 테슬라를 10% 하고 싶다. 아, 근데 좀 찜찜하다 하시는 분은 테슬라 5%에 딴 거. 예. M7, M7, AMD 같은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건 뭐 섞으셔도 됩니다. 네. 그 오히려 좀 밀렸을 때 괜찮은 것 같고 우리나라 50%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랑 반도체 합해서 30%. 네. 2차 전지 반도체 합해서 비중 30%입니다, 여러분들. 네. 비중 30%. 그리고 나머지 20%는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아마 바이오 괜찮은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고 좀 보고 있는 게 많아요. 바이오도 괜찮고 로봇도 아직까지 뭔가 확 수익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가 거기 대표님이랑 그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언제쯤 이제 수익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짝 웃으시면서 지금이라도 플러스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뭔가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네요. 네, 그래서 요쪽도 뭔가 좀 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게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애플카도 그랬지만 좀 다 내려놨어요. 완전 자율주행에서 내려놓고 일론 머스크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로봇이 운전한 택시 느낌으로 네. 가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쪽에 좀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공학자들 엄청 많이 모시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로봇 쪽도 관심을 좀 우리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가 말씀드리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아무리 좋은 램이든지 아무리 좋은 AR이든지 XR이든지 우리가 결국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도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되게 힘드신 업종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작년 제가 경기 침체랑 싸울 때도 그랬었지만 언론이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하는 업종은 우리가 좀 반대 시선으로 좀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비판을 받는 게 2차 전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조정이면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최근에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도 뭔가 지금 핫한 업종들도 좋긴 좋지만 좀 지금 뭔가 시선을 받지 못하고 있긴 있지만 꾸준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1월 달보다는 12월 달에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니까 사이트 길게 가지시고 본업 열심히 하시면서 투자도 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